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플랫폼 전체를 얇은 긴장으로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김윤석 역시 평범한 정장을 입은 채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차림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끔 수행원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의 발끝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중심을 잃은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끝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주변 사람들이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근 시간의 사람들에게 멈춤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곁을 비켜 지나갔고, 누군가는 난감한 표정을 지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김윤석은 잠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발목 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고, 계단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빠르게 내려오던 한 젊은 여자가 멈춰 섰어요.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또렷하지만 과하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서지혜는 곧장 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게가 실린 몸이었지만 자세는 단단했고 익숙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근처 벽 쪽 작은 의자를 발견한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발 다치신 것 같아요. 김윤석은 미처 사양할 틈도 없이 의자에 앉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구두를 조심스럽게 살폈고 발목 주변이 조금씩 부어오르는 것을 확인하더니 이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짧게 말한 뒤 그녀는 뛰어갔습니다. 김윤석은 숨을 고르며 계단 위를 바라보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젊은 여자가 바쁜 출근길에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보다도 이상하게 금방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작은 약봉지를 들고 다시 나타났지요. 손에는 생수 한 병과 붕대, 연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운 약국까지 뛰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옅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조금 따가우실 수 있어요. 지혜는 무릎을 굽혀 앉아 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붓는 속도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른 뒤 붕대를 감는 손놀림이 생각보다 능숙했어요. 누군가를 자주 돌봐본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김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눈매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아주 오래전 사진 속 누군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많이 부으실 것 같아요.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그녀는 생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윤석은 그제야 물었습니다. 학생인가요? 회사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지혜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 다려 입은 셔츠 끝단이 오래된 가방끈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급히 준비한 단정함 속에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지혜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순간 김윤석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바로 자신의 회사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손목 시계를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으면 안 돼서 먼저 가볼게요. 혼자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꼭 병원 가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김윤석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출근길 사람들 사이로 금세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눈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붕대가 감긴 발목보다 마음 한구석이 먼저 묵직해졌지요. 그리고 아주 잠시 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의 시작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윤석은 전화를 귀에 댄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최종 명단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짧게 말을 남긴 뒤 그는 계단 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여자의 발걸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날 아침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오래 멈춰있던 인연 하나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본사 로비는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햇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번졌고 새로 출근한 사람들의 낮은 긴장감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지요. 정문 앞 안내 데스크에서는 출입증을 배부하느라 손이 바빴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신입사원들은 저마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지혜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다려놓은 흰 셔츠는 최대한 반듯했지만 오래 입은 검은 구두 끝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생활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 끝을 몇 번이나 고쳐 잡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첫 출근의 설렘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입사식은 90분 뒤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이름을 확인하는 동안 지혜는 잠시 로비 한쪽 벽면에 걸린 기업 연역을 바라보았어요. 창립 당시의 흑백 사진, 해외 진출 기사, 수상 기록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걸린 사진은 회장 사진이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단단한 표정, 오래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담긴 얼굴이었지요. 그 순간 지혜의 시선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던 노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그날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건물 가장 높은 층 집무실에서는 김윤석이 천천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아침 회의 자료를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신입사원 명단이 담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올해 신입 입사자 명단입니다. 김윤석은 서류를 펼치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훑던 시선이 어느 한 줄에서 멈췄지요. 서지혜. 짧은 두 글자가 이상할 만큼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그는 옆에 붙은 증명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계단 위에서 숨을 몰아쉬며 붕대를 감아주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입사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입니다. 김윤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입사식은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래 회장이 직접 신입 입사식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해마다 영상 인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참석은 중요한 해에만 이루어졌지요. 비서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오늘 일정이 달라질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0시 정각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단상 쪽으로 시선이 모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등장에 로비의 공기가 잠시 달라졌습니다. 김윤석이 직접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멈췄지요. 며칠 전 지하철 계단 아래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놀람은 얼굴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역시 단상 위에서 짧게 그녀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김윤석은 준비된 원고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건 실력보다 오래 버틸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회사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생각보다 늦게 드러납니다. 남보다 늦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집중했지만 지혜는 그 문장 사이에서 묘한 시선을 느꼈어요. 회장의 말은 전체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몇 번쯤 자신의 자리에서 머무는 듯 했습니다. 입사식이 끝난 뒤 각 부서 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는 다시 작은 긴장으로 가득했지요. 명찰을 받은 신입사원들이 담당 직원 뒤를 따라 이동했고 지혜는 가장 끝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지혜 씨 맞습니까? 회장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지혜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고 함께 걷던 동기들 사이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렀지요. 첫 출근 날 회장 호출을 받는 신입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혜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김윤석은 창가 쪽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도와줬던 분이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윤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분에 병원은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앞의 젊은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사진보다 실제 얼굴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시간의 결이 아주 희미하게 닮아 있었지요. 첫 출근인데 긴장됩니까? 조금 됩니다. 그래도 표정은 담담하군요. 긴장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서요. 대답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윤석은 그 말 끝에서 오래전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장남이 젊은 시절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서 부서 적응부터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을 때 김윤석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서지혜 씨. 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김윤석은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지혜 씨 가족관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짧은 지시였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전 햇빛이 더 밝아지고 있었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서서히 과거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친 서지혜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빛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도심의 유리 건물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낮 동안 쥐고 있던 명찰의 감촉이 남아 있었지요. 하루 종일 실수하지 않으려 애쓴 탓인지 어깨는 묵직했고 허리는 의자에 기대고 싶을 만큼 뻐근했어요. 그러나 피곤함보다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한 것은 이상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왜 회장은 자신을 따로 불렀을까? 지하철에서 우연히 도와준 일 때문이라고 하기엔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몇 마디 대화 속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있었지요. 하지만 답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다가왔어요. 낡은 주택가 특유의 습기와 저녁 반찬, 냄새,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좁은 골목을 채우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의 반듯한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요. 지혜는 오래된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술 냄새가 먼저 퍼졌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빈 병이 두어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먹다 남은 국그릇이 식어 있었습니다. 소파 끝에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인기척에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지혜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방문 옆에 기대 있던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했다며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시선은 반갑기보다 날카로웠고 입꼬리에는 늘 그렇듯 설명하기 어려운 비틀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좋더냐? 그냥 정신없었어. 회장도 봤다며. 지혜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지. 대기업 가면 인생 바뀌냐? 말끝마다 작은 가시가 묻어 있었지만 지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어떤 대답도 쉽게 다른 방향으로 번지곤 했으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온 뒤 문을 닫자 비로소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몇 권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빛이 바랜 작은 풍경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혜가 오래 붙들고 버틴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은 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손때 묻은 연필통과 작은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잠시 손끝이 멈췄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다른 상자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고 학교를 마친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끝내고 돌아온 밤이었지요. 그날은 월급날이어서 봉투 속 현금을 여러 번 확인하며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조금씩 모이면 미술학원 등록비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이불 더미를 밀어내고 가장 깊은 틈으로 손을 넣었지요. 그러나 손끝에는 익숙한 금속 감촉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바뀌었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손을 깊이 넣고 옷가지를 모두 꺼내고 장롱 아래까지 살폈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작은 철제 저금통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방 안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뒤집고 이불을 들추고 서랍을 다시 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접어두었던 메모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가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모두 비슷하게 차갑게 남아 있었지요. 뭐 찾아?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리는 지혜를 보며 상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설마 아직도 몰라. 무슨 말이야? 그걸 집에 두면 어떻게 하냐? 아까 아빠 왔다 갔어. 순간 귀 안쪽이 멍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면 좋겠지. 돈 있으면 안 참는 사람인 거 몰랐어.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지혜는 곧장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미 없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술 냄새만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어머니가 또 술병을 찾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장롱 앞에 주저앉아 빈 공간만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까지 그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술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은 멀지 않았고 다시 그만한 돈을 모으기엔 시간이 없었지요. 꿈은 대개 거창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간 작은 저금통 하나처럼 너무 조용해서 더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지혜는 서랍 속 철제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 상자 안에는 돈 대신 오래된 연필 몇 자루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오래전 그리다 만 꽃봉오리 스케치가 있었지요. 아직 피지 못한 꽃. 그녀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잠에서 깨며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또다시 여동생의 낮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할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간 김윤석의 책상 위에는 지혜의 가족관계 서류가 천천히 놓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 채 오래 묻혀있던 과거가 아주 천천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은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이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줄지어 놓인 책상들은 아직 조용했지만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커피 머신의 낮은 진동이 하루의 시작을 먼저 알리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느리게 밝아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쪽에서는 이미 먼저 나온 직원 몇 사람이 전날 미처 끝내지 못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혜는 가장 끝자리 책상 앞에 서서 출근 카드를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아직 이 공간의 리듬에 몸이 익지 않았어요.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순간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은 바로 답해야 하고, 어떤 질문은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사소한 규칙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는 학교와 달랐고, 아르바이트하던 식당과는 더 달랐지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이상하게 눈빛은 서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자리의 대리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아직 낯선 사람을 대하는 조심스러움이 더 컸지요. 신입은 복사실 위치부터 외워야 해요. 오전 중 회의 자료 백부 정리해야 하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지혜는 그 안의 속도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뒤 같은 해 입사한 동기 둘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걷는 동기는 지혜를 한번 훑어본 뒤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제 회장실 들어갔던 사람 맞지? 그러게. 첫날부터 대단하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서류철을 정리하는 척하며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종류의 시선은 익숙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해야 하는 순간보다 설명하지 않는 편이 더 편한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회의 자료를 들고 복사실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실수가 생겼습니다. 용지 방향을 잘못 맞춰 일부 문서가 뒤집혀 나온 것이지요. 급히 다시 정리하는 동안 뒤에서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인상을 약간 찌푸렸어요. 처음이면 더 천천히 확인해야지요. 급하게 하면 2번 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없게 하세요. 질책은 크지 않았지만 복사실 안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지혜는 다시 용지를 맞추며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첫인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에는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때 본부장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회장 차남 쪽 인맥으로 본부 내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임원이었습니다. 아직 젊지만 회사 안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었지요. 그는 지나가다 지혜의 자리 앞에서 걸음을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신입입니까? 네. 어제 회장님 호출받았다는 사람. 지혜는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우연히 뵌 적이 있어서요. 남자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연히 오래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온도는 낮았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잠시 따라붙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비서실에서 전화가 내려왔습니다. 서지혜 씨, 회장님 일정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공기가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지혜는 서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처럼 비치는 금속 벽면 속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긴장이라기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집무실 앞 복도는 아래층과 전혀 달랐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공기조차 조용했어요. 문이 열리자 김윤석은 창가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보다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펼쳐져 있었지요. 가족관계 확인 자료였습니다. 맨 위에는 양부 이름, 아래에는 오래전 주소 변동 기록, 그리고 몇 장 넘긴 자리에서 멈춘 오래된 입양신고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정상적인 출생신고 시점과 맞지 않는 날짜 하나가 눈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수고했어요. 김윤석은 서류를 받으면서도 잠시 그녀 손등을 보았습니다. 왼손 엄지 가까이에 아주 옅은 흉터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 유리잔에 베었던 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설명 없이도 사람을 멈추게 만들 때가 있었지요. 출근은 괜찮습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힘든 건 없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인데도 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시선이 그녀 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셔츠 안쪽으로 가느다란 체인이 아주 잠깐 보였지만 펜던트는 안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늘 하고 다니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목걸이 말입니다. 지혜는 손끝으로 목선을 살짝 만졌어요. 아, 오래된 거라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겁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김윤석의 시선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가 문을 나간 뒤 곧바로 비서를 불렀지요. 입양 신고 이전 기록, 병원 자료까지 다시 보세요.
혹시 이상한 점 있습니까? 날짜가 너무 늦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래층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자리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동기 둘이 그녀 책상 위 메모를 보고 있다가 급히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메모에는 오전 업무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지만 시선은 다른 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회장실 또 갔다 왔네. 오늘도 특별 대우 받는 건가? 말끝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무 대꾸 없이 메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아직 모르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선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오후 햇빛이 기울고 있었고 같은 시간 위층 집무실에서는 오래전 사라진 이름 하나가 서류 속 날짜 사이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모두가 각자의 화면 앞에 앉아 있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 사이사이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오가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메일을 보내면서도 옆자리 움직임을 살폈고 누군가는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늘 표면보다 아래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흐르기 마련이었어요. 서지혜는 오전에 지적받았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문서 하나를 넘길 때마다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출력 순서, 첨부 자료, 부서장 결제선, 작은 표시 하나까지 여러 번 확인했지요. 눈은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자꾸 위층 집무실에서 있었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목걸이 말입니다. 짧은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혜는 무심코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체인을 만졌어요. 손끝에 닿는 작은 펜던트는 늘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특별한 장식은 아니었지만 오래 지니고 다닌 탓에 몸 일부처럼 익숙했지요. 타원형 금속 안쪽에는 희미하게 다른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있었고 누가 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자기 것이 되어 있었지요. 퇴근 직전 본부장실에서 급히 서류 전달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회의실로 바로 가져다 주세요. 지혜는 인쇄가 끝난 자료철을 들고 복도 끝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은 듯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쪽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회의실 안에는 몇몇 임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상석 쪽에는 김윤석도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였어요. 지혜는 고개 숙여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 순간 한 임원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밀었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지혜의 손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들고 있던 파일이 미끄러졌고 동시에 목선 안쪽에 숨겨져 있던 체인이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작은 펜던트가 셔츠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이 아주 짧게 멈춘 듯 했지요. 김윤석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낡은 은빛 타원형,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아주 작은 꽃 문양. 그 문양은 오래전 그가 직접 주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막도를 지난 손녀에게 가족 기념으로 만들어준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지요. 안쪽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세상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다른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멈춰 섰어요. 그 목걸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듯 손으로 펜던트를 잡았습니다. 이거 말씀하십니까?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체인을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김윤석은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뒤집어 본 안쪽에는 달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J. S.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손녀의 첫 글자였습니다. 당시 아들이 직접 넣자고 했던 이니셜이었어요. 회의실 안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김윤석은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은 듯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지요. 지혜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누가 줬는지 기억납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현재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회의가 끝난 뒤 지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김윤석은 곧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걸이 사진, 예전 기록과 대조하세요. 그리고 당시 실종 사건 자료 전부 다시 가져오세요.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확인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짧았지만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한편 지혜는 회의실 밖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본부장과 임원 몇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비쳤기 때문이지요.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동기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회의실까지 직접 들어갔어. 자료 전달하라고 해서요. 보통 신입은 거기 안 들어가는데. 웃으며 말했지만 호기심이 더 짙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가 말을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아까 회의 중에 갑자기 일어섰다던데.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나았어요. 그러나 퇴근 무렵 본부 복도 끝에서 아까 본 젊은 임원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오전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낮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위층 집무실에서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책상 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 2살 무렵 아이가 웃고 있었지요. 김윤석은 사진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름을 속으로 다시 불렀어요. 지혜야. 그 이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 잃어버린 자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최상층 집무실에는 평소보다 이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실내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긴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서류 특유의 누런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문서 끝마다 다른 연도의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그 날짜들이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김윤석은 말없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출생 신고보다 늦은 입양 신고, 병원 출생 기록 없음, 주소 이전 신고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흔적. 비서가 조심스럽게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입양 신고 시점 이전 주소를 따라가 보니 당시 보호자로 기재된 사람 이름이 지금 양부 이름과 다릅니다. 중간에 주민등록 이전 기록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양부 직업은
당시에는 무직으로 되어 있고 이후 몇 년 동안 직업 기록이 없습니다. 정관은 도박 전과 2건, 사기 혐의 조사 기록한 건 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덮는 손끝이 천천히 멈췄지요. 이상한 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상하다는 느낌이 곧바로 확신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수십 년 만에 마주한다는 일은 누구에게나 섣불리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류보다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래층에서는 서지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모니터를 끄는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시선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말이 들려도 놀라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장실 다녀왔다며 옆자리 동기가 의자를 밀며 물었어요. 자료 전달만 했어요. 그 자료가 왜 맨날 지혜 씨한테 가는지 다들 궁금하지. 가볍게 웃는 말투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기가 말을 받았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혜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상황을 더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본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부장이 걸어 나왔지요. 그는 퇴근 준비를 하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지혜 자리 쪽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서지혜 씨. 네. 내일부터 오전 회의 자료는 직접 본부장실 먼저 들렀다가 배포하세요. 알겠습니다. 짧은 업무 지시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회장뿐 아니라 본부장실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입이라는 사실이 이미 조용한 이야깃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지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그는 곧장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예고 없이 들어온 조카격의 임원에게 김윤석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요즘 신입 한 명 때문에 사무실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어떤 뜻이지요? 첫 출근부터 회장실, 회의실 출입까지 사람들 눈이 많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김윤석은 잠시 상대를 바라보다가 서류철 위 손을 얹었습니다. 회사 일은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괜한 오해는 조직에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임원은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물러서기 전 짧게 덧붙였어요. 가끔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가장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방 안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지요. 가족 안에서 이미 누군가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지혜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빠르게 흘렀지만 마음은 자꾸 낮에 있었던 일들로 돌아갔어요. 특히 회의실에서 목걸이를 보던 회장의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단순한 궁금함도 아닌 아주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잠깐 스쳤기 때문이지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돈 좀 있다면서 왜 없다고 해?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아빠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며칠씩 사라졌다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동생은 문 옆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지혜가 들어서자 그의 시선이 돌아왔어요. 대기업 다닌다며 오늘 첫 월급 받았냐?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받을 거 아냐? 말끝마다 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집안 공기가 언제나 이렇게 변했지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전에도 내 돈이 제일 먼저 쓸모 있었지. 그 한마디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롱 안 빈 자리, 사라진 저금통, 새벽까지 울던 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목 쪽에서 멈췄습니다. 아직도 그 목걸이 차고 다니네.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요? 그건 안 버렸냐? 버릴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래돼서 그렇지. 짧은 말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지혜는 처음으로 그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술기운 속에서도 아주 잠깐 당황이 스쳤지요. 그날 밤 위층 집무실에서는 같은 이름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늦게 확보한 옛 경찰 기록을 가져왔어요. 실종 당일 지하철역 인근 CCTV는 없었지만 목격 진술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급히 택시에 타던 남자. 이름은 당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석은 기록 아래 붙은 오래된 진술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속 빈칸들이 점점 같은 사람을 향해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금의 평온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초아침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이른 긴장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흐린 하늘 아래 출근 차량들이 정문 앞에 길게 멈췄고 로비 안에서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빠르게 이어졌지요. 그러나 가장 높은 층 집무실 항공기는 바깥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새 도착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윤석은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은 결과를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종이 위 문장으로 확인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결국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고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족관계 일치 가능성 매우 높음.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아래로 지나간 세월 전체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책상 앞에 놓인 오래된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작은 손목, 동그란 볼, 그리고 목에 걸린 같은 문양의 펜던트.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오래전 장남 김상수가 아이를 안고 웃던 장면이 떠올랐지요. 그 웃음은 사고처럼 끊겼고 아이는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상수는 평생 아이를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에도 마지막까지 아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양부에 대한 추가 기록도 나왔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오래전 지방경찰서 조사 기록이 나타났어요. 당시 유괴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습니다. 이후 도박 자금 문제로 지방을 옮겨 다녔고 아이를 친딸로 소개하며 살았습니다. 김윤석은 기록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이유는 처음엔 돈이었겠지요. 그러나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것인지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조차 이제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은 같은 나라 안 어딘가에서 손녀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비서실을 통해 서지혜에게 호출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지혜는 들고 있던 자료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호출은 이전과 달랐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사무실 안 사람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이미 며칠째 반복된 호출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이유 없이 가슴이 더 단단히 조여왔지요.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창백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김윤석 혼자 있지 않았어요. 비서 외에도 변호사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평범한 업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김윤석은 한동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잠시 본 뒤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서지혜 씨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많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 말고 그 이전 기억은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밝은 마당 같은 곳, 누군가 손을 잡고 있던 느낌. 그런데 얼굴은 잘 안 떠오릅니다. 그 말 끝에서 김윤석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고 있었지요. 지혜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낯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래 본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제 첫째 아들입니다. 김상수라는 이름입니다. 잠시 숨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진 제 손녀입니다. 지혜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붙잡은 채 조금 굳어졌지요. 무슨 말씀인지 며칠 전부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입양 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 그는 책상 위 봉투를 밀었습니다. 서지혜 씨는 제 장남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작게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지혜 씨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친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거울 속 자신의 눈매가 겹쳐지는 순간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뭡니까? 말끝이 흔들렸어요. 누구 집에서 자랐고 누구 딸로 살았고 누구 때문에 울었던 시간이 다 모였습니까? 김윤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질문 앞에서 오래 늦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지요.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음은 바로 터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들은 쉽게 울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문이 열렸고 본부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빠릅니다. 그의 시선은 지혜와 봉투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직 공개하실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공개한다는 겁니까? 김윤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 안도, 집안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가족 안 누군가는 이미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일이 단지 혈연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봉투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더 듣기 어렵습니다. 짧게 인사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손끝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무실 안에는 아주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사진 속 웃는 아이와 현실의 젊은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 사실이 곧바로 가족이 되는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될 더 깊은 균열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타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고 회색 하늘 아래 도심의 색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을 앞둔 사무실 안에서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겠지만 그날 경영지원본부의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오전부터 돌기 시작한 이야기가 이미 층 전체를 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실 앞에서 변호사를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입사원 한 사람이 울 것 같은 얼굴로 내려오는 걸 봤다고 했어요. 이름은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지혜의 책상 위에는 오전에 정리하다 만 문서철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아무 문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지혜 씨는 제 장남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시간 전 들었던 문장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려 애써온 시간,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포기한 기대, 설명되지 않는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지요. 점심도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결국 퇴근 시간을 조금 앞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나왔을 때 비는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지 않은 채 한참을 걷다가 결국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집 앞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 거실에서는 또다시 술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는 작은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술 기운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젖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앞에 섰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자는 컵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뭘?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거지 뭐. 누가 줬냐고 물었어요.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소파 끝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동생 역시 문가에 선 채 말을 삼켰습니다. 지혜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남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거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누구 딸인지, 왜 입양 신고가 늦었는지, 왜 어릴 때 기록이 없는지. 짧은 침묵 뒤에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결국 컵을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다. 애 하나만 잠깐 맡기면 큰 돈 준다고 했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막상 데리고 나오니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였잖아. 너무 작았고 울지도 않고 내 손 잡더라. 그래서 안 돌려줬어요?
돌려줄 타이밍을 놓쳤다. 변명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돈은 못 받았고 신고도 못하고 이름 바꾸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바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정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울던 날들, 아르바이트 하던 날들, 돈 없어 포기한 것들 다 알면서 그냥 보셨습니까? 남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너무 늦은 말이었지요. 지혜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스케치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접어두었던 그림 한 장이 다시 나왔지요. 중학교 시절 그리다 만 꽃봉오리. 피기 직전 멈춘 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오래된 연필을 들었어요. 손끝이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천천히 선을 이어갔습니다. 닫혀있던 꽃잎 바깥으로 아주 가는 선 하나가 더해졌고 멈췄던 줄기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같은 시각 집 앞 골목에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김윤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직접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골목 끝 오래된 집 창문 하나를 오래 바라볼 뿐이었지요. 불이 켜진 작은 방 안에서 누군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늦게 찾았다고 바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한 번에 메워지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허락해야 완성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지혜는 마지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꽃은 이제 막 첫잎을 열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멈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 빗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졌고 오래전 사라졌던 이름 하나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려야 했고 누군가는 다시 배워야 했으며 누군가는 늦게라도 진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한 장의 그림처럼 천천히 완성되어 갈 예정이었습니다.